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처럼 눈이 오네요. 어디 배경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아까는 많이 왔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가 돼 있어요. 이제 조금씩 내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앵글을 좀 이리저리 잡았는데 이 뒷배경을 좀 멋있게 잡으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게 지금 이거예요. 여기 이제 천막 요거 앞부분에서 이게 눈 안 맞게 이게 다르게 하려니까 또 역광이라 또 이제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 반은 역광인데, 보니까 뒤에 지금 눈이 거의 다 그쳤네요. 하여튼 진행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교재 내용이 현대물리학에 관한 건데, 주로 없을 무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건 저번에 제가 이제 거짓말 시리즈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문은 계속 나오겠지만은, 하여튼 참고하시고,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고조선까지 했죠. 그래서 고조선이 이제 한나라한테 망해가지고, 그 유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각지도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부족을 형성하면서 국가 형태를 이제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기자조선이라든지, 유만조선이라든지, 북부여라든지, 동부여라든지, 졸범부여, 옥저, 동해, 이게 수도 많은 그런 부족 국가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요즘은 이제 사국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배웠을 땐 삼국시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야까지 넣어가지고 사국시대라고 이제 요즘은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국시대가 그 정착이 되기 전에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였죠. 이게 과도적인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아주 위대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여자가 왕이 되는 경우, 보통 여왕이죠. 여왕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또 희한하게 또 우리나라가 또 숫자가 제일 많아요. 신라시대의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3명이 배출됐잖아요. 이제 여자가 최고 통수권자로.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측천무라고 아주 유일무이하지, 한 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이집트에 가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죠. 그리고 영국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도 한 명 있어요. 러시아에는 표트로 대제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표트로 대제의 딸이 왕궁의 근위병들하고 이게 합작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여왕이 돼요. 여왕이 돼가지고 그래도 한 20-30년 통치를 해죠. 옐리자베타 저거 했는데 이름 외국 이름이라 잘 모르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이제 유일하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왕들은 대부분 왕을 계승하거나 물려받은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유일하게 나라를 건국한 여왕이 있어요. 창업이지, 창업.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나 건국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황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누구냐면은 그 이름은 이제 소선호라고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홍의 드라마에 보면 항상 나오는 중홍의 부인이죠. 그 소선호가 고구려하고 백제를 이제 건설을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뭐 혹자는 뭐 신라까지 그 건국을 했는데 영향을 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기록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소선호에 대해서 이제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대사 중에서 그래서 꼭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 이야기에서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은 그리고 또 이 소선호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몇 가지가 안 돼. 그 몇 가지가 안 되는 그 기록 중에서도 서로 이게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이게 다른 부분. 어떤 기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기록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게 정확한 거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옛날 이야기식으로 역사를 재구성해 봤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이게 물론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기록 가지고 제가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유민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저 북쪽 지방에 졸본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졸본 뭐 호스콜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게르부라는 이게 졸본 지역에는 그 5부족이 이제 모여 살았는데 5부족이 그 중에서 뭐 무슨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게르부라는 게 있어요. 게르부의 그 족장이 있어요. 족장 이름이 연타발이라고 그랬는데 연타발의 족장인데 이 양반한테는 그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어요. 딸만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 소선호였어요. 둘째 딸이 소선호인데 연타발이 그 누구하고 이제 소선호를 결혼시키냐면 저기 북부여의 그 왕이 있어요. 북부여의 왕.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헤르부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의 그 서손, 그러니까 정실 자식이 아니지, 첩의 자식이지. 서손이라는 건 첩의 자식이거든요. 서손이 그 우태라는 인물인데 우태한테 시집을 보내요. 물론 이게 정략적인 결혼의 냄새가 좀 나요. 정략적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태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소선호가 우태하고 결혼해가지고 비류하고 온조라는 2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얼마 안 있다가 우태가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어떻게 소선호 입장에서는 거기 있기도 좀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이제 친정으로 오는 거야. 그냥 졸본 지역 연타발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야. 20대 후반인데 이제 소선호는 2 애가 딸린 과부예요. 그런 입장에. 그러니까 한편 이제 그 북부여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동부여라는 데가 있어요. 금화왕이라고 금화왕이 이제 동부여를 건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 북부여에서 저 유아 부인이 있었는데 북부여 해모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동부여로 와가지고 금화왕이 뭐 지금 마음에 들었는지 뭐 했었는지 그 과정은 이제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유아 부인하고 다시 결혼을 해요. 그냥 재혼을 한 거지. 재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아 부인은 이제 임신한 상태였었지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금화왕하고 유아 부인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중홍이에요. 중홍.
근데 이제 금화왕은 그 원래 정실 부인이 있는데 정실 부인에서 난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뭐 9명이라고는 얘기도 있고 뭐 3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인데 하여튼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주몽을 좋아하겠어. 주몽은 보니까 서손이죠, 서손. 그러니까 정실 자식이 아니라 첩자식이지. 첩자식이니까 대우도 못 받고 나중에 어떤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정실 자식들은. 그래서 아주 못 살게 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금화왕은 주몽을 그렇게 이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화왕이 이제 주몽을 워낙 이뻐해가지고 결혼도 시켜줬다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몽의 부인이 예씨 부인이야. 동부에서 결혼한 부인이 예씨라고만 나와. 예씨라고만 나오는데 예씨 부인인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예씨 부인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갑자기 금화왕이 죽어요. 금화왕이 죽으니까 그 장자가 이제 대소라고 그러는데, 대소가 이제 왕에 딱 올라서자마자 주몽을 죽여라 이제 명령이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급박해진 거지. 이제 그 주몽은 이제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자기를 친한 그 자기를 따르는 몇 명만 데리고서 이제 도망가는데, 도망가기 전에 이제 예씨 부인은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같이 도망갈 수 없으니까 예씨 부인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저기 그 소나무 밑에 칠릉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을 파보면은 내가 숨겨놓은 쉼표가 있을 거다.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쉼표를, 내가 자식을 낳거든, 아들을 낳거든, 만약에 아들을 낳거든, 그 쉼표를 찾아가지고 나를 찾아오면은 훗날에 내가 아들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 딱 그래. 그러고 나서 그냥 막 도망가는 거야. 이제 자기 몇몇 부하들하고. 워낙 급박하니까 대소가 저놈을 주몽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군사들이 막 오는 그런 도중이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는데 저 대소 군대가 막 쫓아오고, 그러면서 강가에 이러는데 거기에 뭐 신화적인 얘기도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 생략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몽이 이제 어디로 오려면 그 소선호가 있는 그 졸본 지역으로 와가지고 강가에다 터를 잡는다고. 터를 잡아가지고 이제 국가를 자기가 이제 왕자 출신이니까 출신 성분은 그래도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를 세우려고 이제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족장은 연타발이었으니까 연타발이 이제 모든 걸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하고 딱 보니까 이놈이 출신도 왕자 출신이고, 그리고 용맹스럽고 또 활 잘 쏘는 건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활에 뭐 끝내주는 놈이고, 그리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신화적인 뭐 기록에서도 이제 다 나오거든요.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똑똑하고 용맹해야 되는 거, 활 잘 쏘고.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괜찮겠다. 그 내가 사위로 다시 맞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놈이 보니까 저기 그 동부여에서 이제 도망 온 놈인데 그쪽에 자기 이제 부인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망명객이니까,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제 소선호하고 결혼을 딱 시켜요, 연타발이. 근데 이제 주몽 입장에서는 자기가 도망온 망명객이니까 재산도 없고 자기 정치적인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 몇 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 게르부의 그 연타발 족장이 요부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재물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를 발판 삼아서 자기가 이제 훗날을 도모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소선호 입장에서는 애 둘 딸린 과부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주몽이 보니까 똑똑하고 이 남편으로 맞이하면 자기가 오부족을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 근사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소선호 입장에서도 오케이 한 거지. 그냥 둘이 이게 짜움이 맞은 거야. 서로의 이득이 맞은 거지. 근데
소선호가 9살이 많아요. 9살 연상이야, 연상.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결혼했다는 게 이게 별로 9살 연상에다 아들 저기 2명이 딸린 과부지. 근데 주몽 입장에서는 아주 기반이 좋은 거지. 이거는 뭐 그런 거 뭐 이제 따지고 가릴 그런 처지가 아니지. 그래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주몽이 기록에 보면 이게 비류하고 온조를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아주 귀여워하고 그렇게 잘 대해줬다고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연타발이 이제 족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은 거야. 죽으니까 어떻게 소선호는 그 모든 재물을 다 자기가 물려받았고 정치적인 거라든지 백성들도 다 자기를 따르니까 그래가지고 주몽하고 합세해가지고 오부족을 통일을 시킨다고. 오부족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고구려를 건국을 해요. 소선호가 고구려를 건국을 해가지고 주변에 뭐 있는 뭐 통일을 하지. 응?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야. 강성해지니까 소선호 입장에서는 얼른 비류를 태자로 책봉을 해라고 막 그러는 거지. 압력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주몽은 그거를 차일피일 미뤄요. 태자로 책봉을 안 해. 근데 그게 이제 왜 책봉을 안 하냐면 나중에 그게 밝혀져요. 이제 어느 날 보면 이제 거지 같은 그 소년이 찾아오는데 자기 주몽을 뵙겠다고. 응? 근데 뭐 만나주나 이제 안 만나주지. 근데 자기가 아들이라고 신표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안 만나줄 수가 없잖아. 혹시 자기가 동부여에 있을 때 걔가 아닐까, 임신한 걔가 아닐까. 그래서 왔는데 딱 보니까 신표라고 딱 내놓는데 부러진 칼이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칼, 부러진 칼을 하고 딱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런 거야. 걔가 누구냐면 유리야, 유리. 걔 가지고 갑자기 유리를 가지고 태자를 딱 책봉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 얘가 이제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되는 거야. 2대 왕이 이제 유리명왕이라고도 했는데 유리왕이 돼요, 얘가. 얘가 소선호 입장에서 어떻게 돼? 이거 큰일 났거든. 이제 나중에 유리가 왕이 되면 지네들을 제거할 거거든. 지금은 뭐 주몽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어떻게 거기서 빌붙어서 살 수 있지만은 만약에 유리가 태자로 책봉됐으니까 2대 왕이 되면 지네들은 무조건 이건 제거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주몽을 설득을 해가지고 난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살겠다. 저기 밑에 지방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주몽 입장에서도 사실 소선호가 껄끄럽거든. 얘가 따르는 백성도 많고 아무리 재물도 있고 정치적인 기반도 있으니까 껄끄러운 견제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이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기가 좀 그렇거든. 백성들의 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흔쾌히 그럼 그렇게 해라고. 그래가지고 소선호는 비류하고 온조를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무지무지 많았대요. 뭐 가는데 뭐 80리 정도 됐대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끌고 저 남쪽으로 내려간 거야. 걔가 지금의 산동반도로 내려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국가를 세운 거야. 그래서 비류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여황제가 된 거지. 그래서 비류 백제를 세운 거야. 근데 거기 토착 세력이 또 있었을 거 아니야. 토착 세력이. 응? 그러니까 토착 세력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저 위에서 내려와서 국가라고 건설하니까 얘네들이 좋아하겠어? 그냥 매일 알력이 있고 막 이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비류가 왕이 됐으니까 온조는 저 비류 밑에 있어봐야 이거 잘못하면 자기도 이제 제거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하나 국가 형태 비슷하게 그거를 이제 처음에 얘는 십제라고 그랬어. 십제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세워요. 또 온조는 나중에 이제 십제가 이제 백제가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온조 백제가 돼. 근데 여기는 비류 백제인데.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기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갈려요. 사람들이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이제 이게 다른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한반도로 건너왔다는 거야. 이제 소소노하고 비류하고 온조가. 그래서 소소노하고 비류는 이제 미추홀, 이제 지금의 인천이야. 인천을 그때는 미추홀이라 해서 미추홀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세우고, 온조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한강 이남으로 와가지고 거기 이제 위례성에서 10제 되는 국가를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미추홀은 이제 인천이니까 물이 이제 짜고 이제 땅도 척박하고 이렇게 살기가 아주 곤란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비류가 죽고 그 백성들하고 소소노가 온조한테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합류를 했죠. 합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치 권력 싸움이 일어난 거야. 소소노하고 온조하고. 그래가지고 온조가 자기 어머니 소소노를 이제 죽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지금. 기록하고 뭐하고 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산둥반도에서 이제 거기서 비류 백제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온조는 그리고 비류 백제나 온조가 10제나 한반도로 건너온 게 아니라 산둥반도에서 이거 비류백제가 있고 온조는 그 근처에서 10제를 세운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말간이라든지 뭐 한나라라든지 뭐 군사가 막 전쟁이 끊임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비류 백제가 이게 이제 좀 계속 밀린 거야. 사실 밀려가지고 아주 절체절명의 위험한 지경까지 이른 거야. 그러니까 소소나가 이제 신하를 보내가지고 온조한테 야 온조야,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네가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온조는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성을 짓고서 거기서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소나가 거기서 열을 받아가지고 몇 명의 부하를 끌고서 말을 달려가지고 온조 성을 쳐들어간 건 아니지. 직접 가가지고 단판을 해라 딱 들어간 거야. 단판을 해라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온조한테 살해당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정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할 건 아니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합리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삼국사기에 나온 저기에서 삼국사기에 나온 소소노의 죽음에 대해서 딱 한 줄이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제가 이건 다 추측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다 추측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추측이에요. 그런 삼국사기의 기록이 죽음에다 딱 한 줄밖에 안 나와. 그게 제가 더 합리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BC 6년, 그러니까 온조 13년 봄에 2월 달에 봄에 뭐라고 나오냐면 경성에서 서울 이전이야. 경성에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을 했다고 그래.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을 했고 5마리의 호랑이가 그러니까 온조가 있는 성이죠.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왕의 어머니가 죽었다. 나이 61세였다. 딱 요것만 나오는 거야. 근데 요거를 유추를 해보면은 제가 유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소노가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래 사는 거죠. 진짜 61세면 진짜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했다고 그런 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온조하고 권력 싸움을 했다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둥반도에서 왜냐면 이제 기록에도 나오는데 온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소소노하고 비류는 그냥 공격형이에요. 막 가서 싸우는 거야. 막 공격형인데 온조는 수성 스타일이야. 성 안에서 딱 수성만 하는 거야. 다른 놈들이 쳐들어와도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하고 그 쳐들어온 놈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성 안에서 지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놈이 물러나면 그때서야 성문 열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기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온전은. 하여튼 뭐 그런 걸 봤을 때도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건 옛날에 제가 동영상에도 한번 올리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기 KBS 9시 뉴스에서 잠깐 1분도 안 걸려서 한 30초가 잠깐 나왔어. 우리나라 상고사학회인데 상고학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전의 상고 시대를 연구한 학회죠, 우리나라. 그게 강단사학회거든. 이놈이 신민지 이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강단사학회.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신라의 수도가 금성이었는데 금성이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인정을 그걸 발표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있는 경주에 있는 신라는 이제 동신라라고 불렀고, 대륙에 있는 신라는 서신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서신라의 금성 수도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그 강단사학회에서 발표한 거를 KBS 9시 뉴스에서 앵커가 여자 앵커 있었어요. 여자 앵커가 그냥 짤막하게 딱 한 거를 제가 그때는 워낙 제가 이제 상고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 해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딱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뉴스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도 발표 안 하고 그냥 유화무가 끝났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또 제가 대륙 조선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대륙 조선사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은 조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물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국가를 건설한 여왕이고, 그것도 두 국가나 건설한 여왕이고, 여황제.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이거는 결국 이거는 실질적인 인물의 이거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실질적인 인물인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빈약해서 우리는 더 연구를 해봐야 돼. 하던 후학들이 더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상식적으로라도 우리 고대에 이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눈도 모처럼 만에 펑펑 오는데 동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